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5강에서는요, 임시정부에 대해서 우리 좀 복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교과서에 있는 친구들은요, 교과서 177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여러분. 집중해서 잘 참여해 주시고요. 물론 논술을 봤기 때문에 내용은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이 임시정부 수립의 배경은요, 3.1운동인 거 아시죠? 이 3.1운동을 계기로 해서요, 여러분 각지에서 성립된 임시정부의 명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연해주에서는요, 대한국민의회라는 거, 그 3강 정도에서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국내에서는요, 한성정부라는 게 세워지고요. 중국 상하이에서도 임시의정을 만들어서 임시정부를 구성했죠.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임시정부가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그 어떤 조직적인 독립운동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야 돼. 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죠. 근데 그 중심은 뭐가 되느냐? 한성정부가 되죠. 왜 한성정부를 여러분 조직에 있어서 근본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당시 국내 13도 대표가 모였잖아요. 그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거야.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그래서 한성정부의 어떤 조직, 명단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 그래서 대신 이제 연해주랑 상하이의 정부 해산해서 이제 한성정부의 조직망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임시정부를 만들자고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그럼 이제 어디에다가 정부를 세울 것이냐가 또 문제인데, 자, 만주나 연해주에 세울 것이냐 아니면 상하이에 세울 것이냐 이런 대립이 있었겠죠. 만주나 연해주는 당연히 우리 한반도에 인접했기 때문에 무장 독립투쟁을 하는데도 좀 유리하겠죠. 반면에 근데 상하이 같은 경우는 우리 교포도 많지 않고 무장 독립투쟁을 하기에는 불리하지만 외교 활동하기엔 좋아요. 거기에 각국의 공사관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로 둘 것이냐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하이에 설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1919년 9월에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때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임시 대통령으로 이동이라는 인물을 국무총리로 지명을 했죠. 자, 이승만은 우파의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이동희는 좌파 계열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자, 그 얘기는 뭐냐? 여기 나온 것처럼 임시정부가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연합한 단체로서 출발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독립운동 노선도 외교 독립론만이 아니라 실력 양성, 그다음에 외교 독립, 무장투쟁 등 다양한 어떤 이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했다라는 거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우리나라 최초로 민주공화제를 채택한 정부예요. 우리나라 그동안 계속 왕조였잖아요. 그러다가 이때 등장한 이 임시정부는 드디어 왕조에서 탈피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선출하는 다수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전국을 운영하는 그런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여러분 서양에서 제기됐던 상권분립이라는 이 정치 원칙도 받아들여서 입법부, 그러니까 임시의정원이죠, 행정부, 공무원, 사법부, 법원 이렇게 이런 걸 조직해서 이렇게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정부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대한민국 임시헌법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민주공화제, 그리고 제1조 여기 보시면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한다. 주권은 대한인민 전체에 있다. 이런 표현이 엄청난 발전인 거죠. 불과 여러분 한 9년 전만 해도 우리가 멸망할 때만 해도 왕조 국가였어요. 근데 단 한 9년 사이에 우리의 인식이 발전한 거죠. 그래서 왕조 국가를 탈피해서 민주공화제 국가로 나아가는 그런 단초를 제공했다라는 측면에서도 이 임시정부가 중요한 단체입니다. 자, 다음 장 보시면요. 그럼 임시정부는요, 어떤 활동을 했느냐, 처음에. 자, 아무래도 독립운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돈을 확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하이라는 지역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게 아니야. 그럼 주로 어디서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야 되느냐? 당연히 한반도나 또는 만주 연해주에서 자금을 모아야겠죠. 그럼 상하이에서 만주 연해주 국내를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연통제나 교통국이라는 거죠. 자, 연통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밀 행정 조직이야. 조직망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조직망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명령 전달 이런 걸 하는데, 근데 이런 행정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선 중간중간 거점이 되는 기관이 필요하겠죠. 자, 그게 바로 교통국이라는 거죠. 이 통신기관. 자, 이런 교통국을 활용해서 연통제를 운영을 한 거죠. 자, 그런 걸 통해서 국내랑 연락도 하고요. 자금도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럼 자금을 어떤 방식으로 또 모집을 했느냐? 뭐 의연금이라고 해서 기부금도 받았지만 독립공채라는 표현을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독립공채는 뭐냐? 공은 공식적인 거죠. 이 채는 채권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발행하는 채권, 그러니까 빚을 지고 그 증서를 준 거야. 국가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지면서 나중에 갚을게, 그러니까 갚는 거를 보증할 수 있는 이 증을 줄게, 증서를 줄게 한 게 공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 임시정부가 뭐 보증을 할 게 뭐가 있어? 담보 잡을 게 뭐가 있냐고. 자, 그래서 임시정부가 담보 잡은 게 뭐냐? 여기 나와 있는 독립이에요. 우리 민족의 독립. 자, 우리가 독립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돈을 빌리는 거야. 그럼 독립하고 나서 갚을게, 이런 거죠. 근데 뭐 본 수업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당시 20년대에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했을 때 독립을 믿는 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이 임시정부를 운영한 사람들도 물론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독립공채를 이렇게 사들인 사람들도 정말 이런 우리나라의 독립을 믿으면서 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한 거니까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수많은 시민들의 그 힘도 있었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독립신문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옛날에 서재필의 독립신문하고는 다른 거죠.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 그 다음 문단은 뭐냐면, 임시정부가 여러분 상하이에 위치한 만큼 당연히 외교 활동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유럽 쪽 먼저 보시면, 유럽 쪽에는요, 파리 강화 회의에 김규식이 이미 갔잖아요. 그렇죠? 이 김규식을 정권대사로 임명해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자, 그리고 한편 미국에서는 구미위원부라는 걸 설치하고요. 거기 이미 이승만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구미위원부, 이승만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의 독립 문제를 공식화하려고 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승만이라는 이 사람이 워싱턴 회의에 독립 요구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있었죠. 자, 한편 여기 보시면요, 당시에 이동희라는 인물도 임시정부의 요인이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동희는요, 임시정부의 주요 구성원이었으나 동시에 사회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당시 모스크바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모였던 극동인민대표회의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참석을 해서 소련으로부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 약속을 받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소련이요, 사회주의 계열 사람들한테 많은 독립운동 자금을 줬는데, 그 독립운동 자금 때문에 오히려 이 임시정부 내부에서 내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도 나중에 발생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편 여러분 그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었지만 그래도 군사활동에도 힘을 기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무부라는 조직도 만들고요. 그 만주 지방에 있었던, 북간도랑 서간도에 있었던 여러 군사 조직을 정비해서 서간도에 있는 군사 조직을 소로군정서로, 북간도에 있었던 군사 조직을 북로군정서로 편제를 해서 좀 지휘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자, 열심히 이렇게 활동하려고 했던 이 임시정부는요, 위기를 겪게 되는데, 일단 일제의 탄압이 문제예요. 탄압하면서 연락망이 다 무너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독립 자금을 모을 수가 없겠죠. 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교 활동에서도 강대국이 외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아까 위에 보시면 워싱턴 회의에 뭐 독립 요구서 제출했다고 했죠?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자, 이런 식의 강대국들 외면, 그것도 임시정부의 활동에 좀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또 하나 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일 수 있는데, 임시정부 내부에서의 분열이 또 문제였다. 그래서 이승만 계통의 외교 독립론, 이동희 계열의 무장 투쟁론, 그 다음에 안창호 계통의 실력 양성론 등의 그 노선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이념을 둘러싼 논쟁, 사회주의냐 민족주의냐 이거 있죠. 자, 그런 갈등 때문에 엄청 이제 좀 혼란한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불을 지핀 게 누구냐? 이승만이라는 사람이죠. 자, 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 윌슨을 통해서 위임 통치 청원서라는 걸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 통치는 국제연맹에게 좀 맡기려고 했던 건데, 자,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은요 이승만의 이 행위에 대해서 당시 독립운동가들은 문제라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는 거지 국제연맹이나 뭐 미국이 통치하는 나라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야 이거 우리 임시정부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우리가 독립운동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라는 주장이 나와서요. 다 같이 모여서 그 논의를 했던 국민대표회의라는 게 23년에 열렸죠. 자, 여기서 중요한 입장은요. 창조파라는 입장과 개조파라는 입장이 있는 거 아시죠? 창조파는 아예 싹 다 갈아엎자. 임시정부를 아예 해체하고 새로 만들자라는 거와 임시정부의 조직을 유지하면서 약간의 개선을 하지 않은 개조파, 그 다음에 김구 선생님이 대표적인 현상 유지파 등이 있었죠. 네, 문제는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창조파나 개조파의 입장이었던 많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떠나는 거야. 그러니까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세력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어떤 통합력, 포용력, 지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는요, 나중에 이 일의 단초를 제공했던 이승만을 탄핵시켜버리고 박은식이라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추대한 이후에 한 사람한테 권력을 몰아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그 정치 제도를요, 대통령제에서 내각 책임제로 바꿔가지고 집단 지도체제로 좀 변경했다라는 내용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이후부터 20년대 후반, 30년대 넘어가면서 계속 이 이동영이나 김구 같은 사람들이 임시정부를 지키면서 임시정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30년대 여러분 중반까지도 계속 임시정부가 그렇게 힘을 발휘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국민대표회의 선언서 한번 읽어보시고, 보다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독립운동 방향들, 방향이 달랐다는 거죠. 뭐 신채호 같은 사람들 창조파죠. 뭐 안창호, 이동희 같은 사람들 개조파인데요. 그러면서 또 이동희는 또 무장투쟁론이었죠. 안창호는 실력 양성론이었고, 이렇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결국 합의점을 보지 못하고 분열을 하고 말았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1910년대 독립운동부터 1920년대 초반에 임시정부의 활동까지 좀 살펴본 게 된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다른 소단원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그 소단원으로 넘어가서 또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